심령 스포 전문가로 활동 중인 우메키는 다양한 장소를 취재하며 오컬트 이야기를 조사해왔다. 그러던 중 그가 후배에게 들은 기묘한 전설 하나가 있었다. 바로 일본 인터넷 게시판 ECH에서 2005년경 화제가 된 코토리바코라는 저주의 상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상자는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켜 만든 강령술의 산물로 상자 안에 짐승의 피를 담아 일주일 후 마르기 전에 아이의 신체 부위를 넣어 완성한다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상자는 원한의 대상을 저주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집안의 여성과 아이들이 죽음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우메키가 이 이야기를 후배에게 전하자 후배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친척 집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후배의 기억 속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린 시절 후배는 친척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한 어른들은 아이들끼리 놀라며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후배는 사촌들과 함께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1층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똑똑똑.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그 방을 열어본 후배와 사촌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어른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네모난 상자와 그 위에 노인 인형들이 있었다. 그 순간 어른 중 한 명이 문을 닫으며 화를 냈다. 두 아이는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몇 년 후 어른이 된 후배는 그날의 일이 떠올라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친척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인형이 있어. 그 인형은 여인과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물건이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친척들이 1년씩 나눠서 맡아 보관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여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게 섞어버리는 풍습이 있었단다. 후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방 안의 광경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더불어 당시 함께 있던 여자아이 사촌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위해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끔찍했다. 그녀의 머리는 녹아내린 것처럼 괴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해 그녀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후배는 그날 이후 결코 알 수 없는 인형이나 이상한 상자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다짐했다. 코토리바코의 전설과 후배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풍습인지 아니면 잘 꾸며진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언젠가 집에서 낯선 인형이나 상자를 발견한다면 가급적 멀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캠핑을 간 적이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배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 이야기는 한 학교가 외딴 산속에서 캠프를 개최했을 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캠핑 장소는 학교 뒤편 인적이 드문 숲이 울창한 산이었다. 학생들은 5명씩 한 조를 이루어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지만 텐트 중 한 곳에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A라는 학생이 있었다. 여름이었지만 전날 내린 비 때문인지 날씨는 서늘했다. 빽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숲속은 더 어두컴컴했고 이 모든 것이 A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이상한 오한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A의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 결국 A는 옆에 자고 있던 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하지만 깨운 친구는 화를 내며 다시 눈을 감아버렸고 반대편 친구를 깨우기엔 눈치가 보여 혼자 잠을 청하려 노력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긴 풀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와삭와삭 와삭와삭.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텐트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A는 점점 두려워졌지만 옆에 친구를 다시 깨우려 해도 친구는 깊이 잠든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와삭와삭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마침내 텐트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텐트 안을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마치 손처럼 각 학생의 몸 위를 쓰다듬듯 지나갔다. 그리고 혼자 깨어있던 A는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A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산은 고요했고 새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한 불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A는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불러부려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A는 텐트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자신을 제외한 4명의 친구들 모두 서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A는 혼비백산하며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비명소리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텐트 안 상황을 본 모두가 공포에 빠졌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산에서는 과거에 캠프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젖은 수건을 얼굴 위에 덮어 숨을 막게 했는데 장난이 과해진 나머지 그 학생은 질식사하고 말았다. 죽은 학생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A가 자고 있던 자리는 바로 그 학생이 죽었던 자리였다. 죽은 학생의 원혼이 남아 텐트에 있던 4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일까? 그 후로 그 산은 출입 금지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인형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영국 본인을 본뜬 빨간 제복에 푹신한 모자를 쓴 작은 인형, 눕히면 눈이 감기는 장치가 달려있고 크기는 20cm쯤 된다. 기념품으로 누군가가 준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인형이 집에 들어온 계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등학생 때였다. 집안을 대청소하다가 엄마가 그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는 걸 봤다. 나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며칠 후 그 인형이 여전히 거실 한 구석에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착각했나 싶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었을 때 마음속에 묘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 인형을 함부로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냥 놓아둘 뿐이었다. 몇 년 뒤였다. 문득 그 인형은 요즘 어디 있지 하고 궁금해졌던 어느 날 그 인형이 집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분명 어디 깊숙한 곳에 넣어둔 기억이 있었는데 말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인형인데도 마치 무언가를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집을 리모델링할 때 벌어졌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었는데 이사를 나갈 때 그 인형은 분명히 두고 갔었다. 짐을 모두 포장할 때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신축된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을 때 그 인형이 짐 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비명을 질렀다. 엄마도 지쳐서 웃음을 터뜨리며 또 돌아왔어 진짜 또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후로도 그 인형은 항상 집 안 어딘가에서 발견됐다. 더 이상 무리하게 버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발견할 때마다 여전히 반쯤 감긴 눈이 섬뜩했다. 양산품에 불과한 기념품 가게에나 있을 법한 흔해 빠진 인형인데도 왜 이렇게 집착하듯 우리 곁을 맴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아직도 집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그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어느 토요일 내가 다녔던 중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에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다. 나는 멜론빵과 에클레어를 샀고 아버지는 슈크림빵을 고르셨다. 집에 돌아와 맛을 보니 정말 훌륭했다. 그 맛에 반해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빵집을 찾았다.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이 이곳 전용 포인트 카드가 있다고 알려주며 2층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카드를 받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둥근 의자 4개가 놓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출구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앉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말소리. 누군가 설교처럼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묘한 압박감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어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섭고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포인트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소름 끼치는 시선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와 흰자위가 구분되지 않았고 초점마저 흐릿했다. 그들이 마치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그 빵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가 다시 빵집에 가겠다고 하셨다. 나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결국 가족들에게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소문을 들었다. 그 빵집이 후쿠시마 어딘가로 이전했다는 것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빵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는데 그 주변은 묘하게도 이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눈이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이었다. 그 빵집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나를 떨게 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공사 현장 아저씨는 산 아래서 매일같이 중장비 소음 속에서 일했다. 쉬는 시간엔 모래밭에 둘러앉아 담배도 피우고 술잔도 기울이며 잠시 여유를 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장 한쪽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 모래 속에 묻힌 밧줄 한 자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르르 움직이며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 아저씨가 호기심에 다가가 그 밧줄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처음엔 조금씩 끌려오는 듯 하다가 이내 밧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이게 뭐야? 그 아저씨는 기분이 묘해지며 다른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이 밧줄을 잡아당겨 보자는 그의 말에 다른 아저씨들도 신기하고 재밌는 놀이처럼 여겨하나둘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5일이 지나면서 밧줄과 아저씨들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아저씨들은 쉬는 틈마다 모여 밧줄을 당겼고 그럴 때마다 밧줄은 마치 땅이 저항이라도 하는 듯 스르륵 모래 속으로 숨어버렸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저씨들은 아예 한 번에 끝장을 보겠다며 공사장에 힘 좋은 인부들을 모아 10명이 동시에 밧줄을 잡아당겼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몇 명씩 번갈아 가며 온 힘을 쏟아붓고 밧줄은 평소보다 더 길게 끌려나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땅 속에서 턱하는 소리가 났다. 밧줄이 무언가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저씨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줘서 당겼다. 그러다 모래 속에서 희미하게 손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야, 손이잖아? 놀란 마음에 손을 더 끌어내자 그곳엔 생머리를 가진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여자는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그 얼굴에는 무서운 집념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릅뜬 채 붉게 추야되어 있었고 입 주위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밧줄을 단단히 움켜쥔 채였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땅에 묻혔고 이후 어떻게든 살아보려 땅을 파헤치며 우연히 그 밧줄을 붙잡았던 것이다. 땅 속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밧줄을 끌어올리려다 결국 숨이 멎었던 것이다. 공사장에서 그녀의 얼굴을 본 아저씨들은 한동안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밧줄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쳤을 그 표정, 손톱이 빠지도록 발버둥친 그녀의 손, 그리고 생존에 대한 도끼가 서린 그녀의 눈빛이 공사장의 분위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청년은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놀이기구에서 기묘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는 롯데월드의 좁은 공간과 과도한 손님들로 인해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붐비는 날이면 손님들을 최대한 많이 태워 놀이기구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이날도 유독 바쁘던 날이었습니다. 청년은 모든 손님이 빠르게 탑승할 수 있도록 무리한 인원까지 채워가며 매 배를 출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소 17명에서 최대 20명이 탑승한 배를 계속 출발시키는 가운데 청년은 한 배가 텅 빈 채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10몇 명이 타고 있어야 할 배가 아무도 없는 상태로 돌아온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혹시 시스템상 오류가 나서 빈배가 추가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말입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왕고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빈배가 돌아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왕고는 그를 다그쳤습니다. 바쁜 날 빈배를 보냈으면 안 되지. 라는 핀잔까지 들었죠. 억울한 청년은 절대 빈배를 보낸 적이 없다며 자신을 변호했고 결국 왕고가 직접 CCTV를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왕고는 CCTV를 보고 돌아와서 예상 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 괜찮아? 왕고가 CCTV 화면에서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정지해 있었고 청년만이 혼자 뛰어다니며 일행 수를 물어보고 탑승을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무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안내를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런 손님들에게 번호를 가리키며 탑승을 권유했고 배 좌석에 물이 튀었을까봐 수건으로 닦기도 했으며 출발 버튼을 눌러 배를 내보내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을 태웠다고 확신했는데 CCTV에 남은 것은 텅 빈 배와 허공을 향해 안내를 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휴게소를 출발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들 타카시는 이상한 자세를 취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두 팔을 벌리고 마치 무언가를 흉내내는 듯했다. 히키니쿠 데스. 히키니쿠 데스. 다진 고기예요. 다진 고기입니다. 타카시가 신나게 외치며 내 팔을 툭툭 쳤다. 보다 못한 아내가 뒷좌석에서 핀잔을 줬다. 타카시, 아빠 운전 중이잖아. 조심 좀 해. 타카시는 눈을 반짝이며 돌아봤다. 엄마, 이거 학교에서 엄청 유행이야. 그러고는 다시 외쳤다. 히키니쿠 데스. 다진 고기입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다. 그게 뭔데? 정육점 광고냐? 타카시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빠, 몰라요? 이거 보여줄게요. 그가 보여준 영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본어 음성이 반복됐다. 生き肉です。生き肉です。 화면 속 인물은 기괴하게 웃으며 계속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또 이상한 게 유행하는구나. 근데 잠깐, 그거 내 핸드폰 아니잖아. 타카시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 그거. 아까 휴게소에서 주웠어요. 뭐, 내 물건도 아닌데 왜 주워와? 왜냐면 재밌어 보여서요. 아내가 타카시를 나무랐다. 그건 남의 물건이야. 당장 돌려줘야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파출소에 맡기자. 타카시는 시무룩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봐도 돼요? 안 돼. 남의 물건이잖아. 그때 스마트폰이 타카시의 손을 빠져나가 시트 밑으로 떨어졌다. 生き肉です。生き肉です。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되었다. 뒤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 유카리마저 잠에서 깨 이 상황을 재미있어하며 따라하기 시작했다. 다진 고기입니다. 다진 고기입니다. 나는 운전대를 쥔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제발 좀 그만해. 타카시는 다시 스마트폰을 주우려 몸을 틀었다. 잠깐, 안전벨트 풀지 마. 그러나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른쪽 추월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트럭과 방음벽 사이에 끼이면서 부서졌고 충격으로 타카시는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탓에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타카시의 몸은 방음벽과 차량 사이로 사라졌고 내 차는 결국 트럭에 끌려가며 멈춰섰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타카시, 어디 있니?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다. 生き肉です。生き肉です。 스마트폰은 아직도 시트 밑에서 울리고 있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건 뭐야? 그러나 스마트폰을 끄려는 순간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구조 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구조대원이 트럭에 깔렸다. 피투성이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이키니쿠 데스? 이키니쿠 데스? 아,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렸다. 그러자 다른 대원이 비명을 질렀다. 저건 뭐야? 멀리서 휘발유를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사고 현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익숙한 음성이었다. 야키니쿠 데스? 야키니쿠 데스? 불판 위에서 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다. 한때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코인 주차장에서 연탄 자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사건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났고 시신이 발견된 차만 처리하면 끝날 일 같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주차장이 사유지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주차장 전체가 사고 물건 취급을 받게 되었다. 사실 주차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차 안에서 난방기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고장으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차에 치이거나 노숙자가 동사하거나 술 취한 이들 사이의 다툼이 비극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사고와 죽음의 흔적을 종종 간직하게 된다. 사건이 벌어진 코인 주차장은 원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를 짓기 전에 잠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그러다 연탄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현장은 한동안 방치되었다. 시간이 지나 주차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세련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당시 나는 사건의 흔적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 직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은 사라지고 진실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 연탄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나는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을 밤낮 가리지 않고 방문했다. 하지만 주차장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년 뒤 다시 찾아가 보니 주차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축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다. 결국 나는 아파트 사진을 찍어 자료로 남겼다. 비록 지금은 아파트가 세워져 있지만 이곳이 과거 자살 사건이 있던 장소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사진 때문에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소유주가 내게 항의한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마치 이 아파트에서 자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사진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주차장 시절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고 아파트 사진을 삭제하면 과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나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했다. 그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의 연탄 자살 사건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아파트와는 무관하다는 항의도 이 사건 이후로는 힘을 잃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문제는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코인 주차장이든 아파트든 이곳은 어쩌면 평범한 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사고 물건이라 부르며 꺼린다. 하지만 사고의 흔적은 땅에 스며들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오랫동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그레이존이라 불리는 일들이 많고 내 일도 그중 하나였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원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어느새 팀을 이끄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그만두고 싶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는 2명의 선배가 있었다. 한 명은 정년퇴직 후 이곳에서 일하게 된 50대 후반의 남성, 그리고 또 한 명은 노년을 보내고 있던 70대의 할아버지였다. 나는 두 사람에게서 일을 배우며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 남성이 사장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그 사무실 전체에 큰 소란이 퍼졌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0대 할아버지도 해고되었고 몇 달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나는 단 2사람의 몫을 혼자 떠맡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되었다. 그녀는 A라는 여자아이로 조금 서툴렀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 했다. 하지만 실수도 많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고 휴대폰을 보느라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내 밑에서 일했던 신입사원 비도이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지만 업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아르바이트생도 회사를 떠난 후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한 커플은 결혼 후 신혼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 아래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떠난 후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이다.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내가 그만둔다면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득 가장 먼저 해고된 50대 남성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 대한 강한 원망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의 원혼을 달랜다면 이 저주도 풀릴까?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흔적을 아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제발 나에게 알려달라. 레이나는 28세의 프리랜서로 생계에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초봄의 오후,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드는 아파트 거실에서 레이나는 낡은 소파에 누워 아르바이트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 내용: 전화 상담원 모집, 고객 전화를 단순히 응대하는 업무, 할당량 없음, 미경험자 환영, 연령, 성별 불문, 3시간 근무, 시급 5,000엔, 정원이 차면 모집 종료. 레이나는 깜짝 놀라 잡지를 내려놓고 광고를 다시 확인했다. 시급 5,000엔이라면 하루에 15,000엔. 뭐지? 이렇게 쉬운 일이 있다고? 그녀는 손에 쥔 잡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고민했다. 3개월 전 레이나는 편의점 도시락 공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통장 잔고는 바닥났다. 오늘 저녁을 해결할 돈조차 없던 상황에서 이 광고는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다. 망설임 끝에 레이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아르바이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건넨 그녀에게 남자는 친절히 응대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 등록해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지시에 따라 레이나는 핸드폰에 URL을 입력했고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작성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등록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1시에 지정된 장소로 와주시면 됩니다. 옥장은 자유고 특별히 가져올 물건은 없습니다. 레이나는 의아했지만 당장 돈이 급했다. 그렇게 일요일 밤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밤 10시 55분 레이나는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어두운 여긋덜이 서 있었다. 그곳은 생소한 동네의 작은 역으로 인적이 드물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잠시 후 검은색 대형 승합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 멈추자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에다 레이나 씨인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뒷문이 열리며 타세요라는 말이 들렸다. 레이나는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다. 차 내부는 어두웠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엔 검은 칸막이가 있었다.
뒷좌석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어두워서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금부터 업무 장소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비밀이며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이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약 1시간 후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레이나와 다른 여성들은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의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간 그녀는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 안엔 몇 개의 사무용 책상과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전화기가 울리면 받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같은 동정의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대답은 하지 마세요. 레이나는 설명을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정이 되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레이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러나 반대편에선 불쾌한 잡음만 들려왔다. 이내 으스스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죠? 레이나는 당황했지만 지시에 따라 대답했다.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는 고마워요, 고마워요를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도 기괴한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레이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정신이 흐릿해졌다. 며칠 후 연락이 닿지 않던 레이나의 집을 찾은 남자친구 유타. 그는 문을 열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중앙엔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레이나가 축 늘어진 채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유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방 안의 검은 그림자들이었다. 사람 형상을 한 그림자들이 레이나의 주변에 정저한 채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있었다. 뭐야 이게? 유타는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림자 속에 비친 얼굴들은 모두 창백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신을 모시는 일을 하며 명성을 얻었던 한 여성 인어가 있었다. 그녀의 능력의 진리를 논하기 전에 그녀가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날 초췌한 얼굴의 한 남성이 인어를 찾아왔다. 남성은 매우 지쳐 보였고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카즈유키였고 그가 꺼낸 이야기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카즈유키의 딸은 16세 생일을 맞이한 바로 다음날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녀가 자살할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가족인 카즈유키와 그의 아내가 의심을 받았지만 경찰의 조사는 결국 돌발적인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딸의 죽음 이후에도 기묘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딸이 죽었을 때 그대로 남겨둔 방에서 뭔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천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 들렸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이 현상을 견디지 못해 친정으로 떠났고 카즈유키는 홀로 남아 일과 집을 오가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기괴한 현상에 점점 지쳐갔다고 말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카즈유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노를 찾아왔고 그녀는 그를 돕기로 했다. 다음 날 이노는 문제의 집을 찾았다. 카즈유키는 딸의 방에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하며 문 앞에서 그녀에게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딸의 방을 열고 들어간 이노는 먼저 방 안에 가득한 불쾌한 습기를 느꼈다. 계절은 한겨울이었는데도 방 안은 마치 장마철처럼 눅눅했다. 뭔가 있구나.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고 안개 속에서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인호는 침착하게 방을 나왔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던 카즈유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님의 영혼이 성불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즈유키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 딸은 목을 매지 않았어요. 손목을 그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매달린 소리가 나는 거죠? 인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본 것이 딸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죠? 카즈유키의 집은 새로 지은 집이었고 이전에 그 장소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다. 인호는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돈을 돌려주고 손을 뗐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섰다. 이후 몇 달 뒤 인호는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생전에 친했던 친구가 전해준 것이었다. 그 이후로 카즈유키와 그 방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